지금 집값이 미쳤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과연 너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저희가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아느냐 모르느냐랑 상관없이 내가 의사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임대시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를 놓고 집을 사냐 마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샀을 때와 안 샀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떨어진다 이렇게 막 올해부터 시점까지 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출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뭐 사냐 안 사냐. 그렇죠. 그럼 내가 아까 그 케이스에서 워스트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샀어요. 지금 시점에. 샀는데 나한테 최악은 뭘까요? 산 사람한테. 지금 시점에.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네. 마음이 집값이 아프죠. 떨어지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주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나한테 최악이야. 근데 그러면 이건 주식이 아니라 주식은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살 수는 있잖아. 근데 내가 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안 사게 되면 뭘 하겠어요? 전세를 살거나 월세로 월세로 임대를 살거나. 하겠죠. 임대를 사겠죠? 네. 그럼 전세랑 월세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매매 시장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임대 시장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임대 시장은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것 같다고 전세 2개 얻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지금 현재 집이 필요한 사람보다 지금 현재 있는 재고주택이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내가 집을 사서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임대를 갔는데 그 임대가가 올라가는 건 확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들. 매매가가 여기 있고 전세가가 여기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재건축 같은 투자재들은 더 아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매매가는 여기 있는데 전세가가 이쯤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비율로 치면은 수도권에서 지금 70%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70%짜리를 간다. 근데 내가 이 70%짜리 집을 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임대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치고 올라가겠죠. 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임대가가 오르면서 떨어진 걸 막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피하려고 임대를 갔는데 임대가가 매매가 턱 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집을 안 샀어요. 그때 최악은 뭐죠? 집값이 올라서 네. 더 이상 뭐 살 수 있을 범위가 안 되는. 근데 그거는 네.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집값이 여기 있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떨어졌을 때 최악은 내가 떨어졌을 때가 무서워갖고 집을 안 샀다가 올라버리면 난 진짜 황당해지는 거 무방비가 되는 거죠. 내가 집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내가 잘 고르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받치거나 이런 아파트를 잘 고르면 그러면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임대가는 오를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집을 무주택자분들 중에는 특히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르고 내리는 건 알 수 없지만 내렸을 때 내가 임대로 살다가 하락장이 시작되면 내렸을 때 내 집을 마련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 아니냐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하락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 말인데요.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천만 원 싸게 살려다가 그거는 이제 정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하락했을 경우 그 이익을 보지만 내가 생각대로 안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슨 얘기냐면 거니까. 6억이야. 지금 매매가 6억인데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해요.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6억에 4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 5억 되면 사야지 하고 안 샀어요. 근데 2년 뒤에 전세가 5억 2천인 거야. 그러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말한 것 같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나는 완전 무방비가 되잖아, 또.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2억 오르고 2억 그대로 떨어질지 2억 오르고 5천만 원 떨어질지 1억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지. 부동산은 거주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알아맞추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모르겠으면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든 인발부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얘기 하는데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근데 10년 전 생각을 해봐요. 2011년 생각을 해봐요. 2011년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지금 2011년보다 싼 아파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2011년에도 그런 고민 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지 말아야지, 집값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때 샀던 사람이 2011년에서 14년까지 빠졌거든. 빠졌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애 학교 보내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 여기서. 근데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실거주 의사결정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다. 단 예외가 있는 게 집값이 6억인데 내 돈이 1억이고 5억을 남한테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히려 더 형편에 맞는 집을 고르시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형편에 맞는 집이 3억 정도예요. 내 예산을 세워보니까. 근데 3억짜리 집을 쭉 찾아봤더니 내가 직장 출퇴근이 안 돼.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럼 기다려야 돼요. 돈 모으면서. 내가 내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오는 집을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시기까지. 그 시기가 오냐? 와요. 근데 그게 되는데도 안 사지는 말라는 거죠.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일단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 거죠. 중요한 거고 네.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건 전혀 상관없이 네.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내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그때 내 집 마련이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은 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지방만 해도 광역시 레벨로만 가도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축 아파트 30평이 6억, 5억 정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 수준이 정점에 있는 시기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마음 먹으면 사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떨어질까 봐 겁을 내지만 그게 10년 뒤에는 저는 6억보다 비쌀 것 같아요. 적어도 광역시 정도는. 지방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집을 사서 이 이슈에서 해방돼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광역시 외에 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 저는 거기는 그냥 새 아파트 위주로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실 거면. 왜냐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슈가 있을 때는 집이 낡으면 그 집이 빌 수도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집이 빌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한국대기에 있는 35년 된 나홀로 아파트도 집이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을 때 전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분양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양가는 계속해서 신축 오르니까.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만큼. 물론 지방 중소도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만큼도 못 올라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아야만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선 제일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너나이님의 투자 사례를 또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요. 또 제일 또 투자를 기억에 잘하고 남는.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질문 보고 제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천에 투자한 건데 제가 그 아파트를 그 시점에 꼭지를 잡았어요. 2017년에 샀나? 근데 그 당시에 왜 인천을 가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게 됐어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갔는데 역세권이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2억 4,400 정도에 샀는데 제가 전세 2억 3천인가 썼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전세가 이제 2억 1천이 됐어요. 떨어져 버렸네요. 역전세가 났네요. 그리고 매매가도 한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죠.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수도권은 7년 동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7년 동안 내리 올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있다. 오르다 한참 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게 2017년에 사서 2020년까지 빠졌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역전세 나면서 제가 이제 돈도 더 들어가고.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투자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거를 못 지키겠구나. 그때 하나 더 살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네. 가격이. 왜냐면 싸졌잖아. 싸니까. 네. 더 싸진 거잖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 물건이 싸다는 거에는 되게 확신이 있으셨나요? 확신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유쾌하지 않은 거죠. 흔들릴 것 같아 확실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려요. 네. 제가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봤구나. 그래서 이게 인상 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제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여러분들은 항상 베스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나는 이거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내 시나리오에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정하기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해요. 손절을 해버리죠. 네, 매도를 그러면서 해버리죠. 손절을 쳤다고 하죠.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리고 내가 이걸 싸게 샀다고 생각한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라는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면 올라야 되는 게 투자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싸게 사서 오랫동안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싸게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전자와 후자. 전자와 후자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행동은 상당히 달라요. 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서 올라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서 만약에 떨어지면 내 투자가 망했다고 확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왜 인상 깊다고 하냐면 저는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거 사고 2년 뒤에 전세 재계약하러 갈 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투자로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생각을 생각한 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던지는 거지. 네, 안 던지는 올랐으니까. 거죠. 네. 차라리 지금 왜냐면 다른 데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빨리 버리고 딴데 쟤네들을 가자.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손실을 확정하고 저쪽으로 가서 저걸 해야지. 혹은 그냥 아예 돈 잃은 거에 낙담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죠. 부동산 역시 나랑 안 맞아. 안 맞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투자를 하나 더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싸졌으니까. 혹시 안 했던 이유는 있을까요?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안 했어요. 네. 더 좋은 데 투자했어요. 왜냐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은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 실제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투자 가르쳐주는 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운 거죠 그게. 근데 저는 그런 투자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서 그게 참 많이 인상 깊었고 그거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마음이 어떻냐,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떻냐, 네가 이거를 잘 감수하면서 돈을 뱉어내면서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냐,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공포는 어떠냐. 왜냐면 역전세라는 게 인천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때가 진짜 투자자로 시험대에 드는 거죠. 제가 생각보다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이런 심지가 있구나. 부동산이랑 그래서 맞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뒤로 투자할 때 더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결혼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면 물론 이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좀 남자분이 이렇게 좀 집을 해오는 뭐 전세금이라도 해오는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담을 가지는 이제 남성분들께서 특히 2030 남성분들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남자로서 좀 인생 선배로서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소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일단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현실적인 방법을 현실적인 오히려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좋다. 그쵸. 뒤에 막 뭐 사가지고 막 5억 6억 되게 재밌는 게 주식 투자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200 300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티끌은 이게 굴려도 티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감정이 치우쳐지고 차가운 머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 300을 막 집어넣어요. 아무 데나. 누가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꼭 패착이 돼. 꼭 그 돈을 잃어 또.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일단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 30대 중반까지만 내가 매달 300, 400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저는 누구나 남은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31살인데 뭐 나 돈 하나도 없다. 월급 뭐 200이고 돈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근데 아직 괜찮아. 4년이 남은 거예요. 35살 될 때까지만 내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한 달에 250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저는 그 사람이 나이 40 되기 전에 분명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런 잉여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너나님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자금이 많지 없었죠. 않으셨죠? 네, 나는 학자금 대출이랑 다 지고 시작했어요. 학자금 대출이랑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돈 드리자고 보통 부모님한테 돈 받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 드리자고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고 결혼했어요.
키워줘서 감사하니까. 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이제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네, 이게 한 무슨- 푼이라도 더 받아서 좀 우리가 남들은 돈 받아가지고 신혼집도 결혼한다는데,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면서 돈을 들이고 결혼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그걸 하니까 그 또 나만 하면 미안하니까 또 양쪽에 처가에도 그렇지, 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진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빡세게 모으면서 이제 했죠. 맞벌이 하시면서 저축은 어느 정도까지 하신 거예요? 80%? 80% 이상 했어요. 애기 나오기 전에. 제가 기록이 한 달에 7만 8천 원 갖고 산 적도 있어요. 한 달에 7만 8천 원밖에 안 썼다고요? 밥을 빌어 먹었어요. 항상. 얻어먹었어? 약속 막 해갖고 사달라고 했어. 주변에 사람들이 연락을 잘 안 받았을 텐데. 근데 내가 그래도 그 전에 많이 그 전에 아니 잘했어. 그거보다 내가 네. 일을 해줬어. 대신.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다른 회사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권이 좀 쌌거든요. 그리고 자율배식이라 밥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식권 대고 밥을 되게 많이 먹고 저녁 때 이제 김밥 사 먹고. 처음에는 무조건 좀 그렇게 전략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돈이 없으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여유가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저 솔직히 월부 와가지고 충격 엄청 받았어요 그때. 왜요? 나 같은 사람 많았어요 그때. 현금 캘린더에다가 10,000원씩 꼽아놓는 거 쓰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돈 10억이 우습잖아. 우스워 보이거든요 요새. 왜냐면 너도 나도 10억 10억이라고 하니까, 그죠? 집값도 뭐 10억, 맞죠. 20억 해버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10억 다 쓰려면 30년 걸려요. 쓰는데. 내가 한 달 매달 300씩 써도 10억이 쌓여있잖아요. 그거 쓰는데 다 쓰는데 30년이 걸린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돈 10억, 20억이 우습겠지만 그 10억, 20억을 만들겠다고 하고 가슴속에 그런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거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장난이 아닌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아무나 못하는 일에 도전하니까 아무나 못하는 행동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너나이님이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재다능하고 막 센스가 넘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성실하고 그냥 끈기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믿는 게 끈기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번뜩이는 기지하고 그 순간의 실행력으로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도 봤어요. 또 반대로 진짜 끈기가 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부동산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끈기 있고 남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처음에 확신을 갖고 했으면은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시장 상황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 상황을 봐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투자는 필패예요, 거의. 왜냐면 각 시기별로 이게 먹히는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치. 그렇게 그- 생각하는데 유행처럼 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본 사람들 보면은 뭔가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를 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튜브로 성공했다, 주식으로 성공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절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초보들과 고수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초보들은 남이 뭐 좋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래요. 고수들은 어떤 줄 알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돼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나에 대한 거보다 내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죠. 거기에 조급함까지 더해져 있다. 그럼 제가 보기엔 거의 필패예요. 이거는. 한두 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을 한다고 치면은 여전히 아파트 전세 그렇죠. 투자를 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초보자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요즘 하는 뭐 생수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물건별 특징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초보인 영역에서 좋은 결과까지 갈 때 뚫고 넘어가야 되는 허들의 개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 허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있고요. 장애물이 하나, 2개 있는 게 있고 5개 있는 게 있어요. 2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부동산 투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 투자는 도시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요. 대전의 최외곽에 있는 거의 나홀로에 가까운 세대수의 구축 아파트 30평대가 4억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3억도 없어요. 대전에.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2배 넘게 오른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대전에서 선호도 엄청 떨어지는 것도 대전장이 계속 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안 오른 아파트 봤어요? 없죠. 아파트 또 희소성이 있으니까 서울 정말 다 경우는. 올랐어요. 정말. 다 올랐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어떤 도시를 봤을 때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큰 성공이냐 작은 성공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성공은 거기서 같은 돈으로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 산 거. 뭐 이럴 수는 있죠. 누구는 똑같이 같은 시기에 똑같이 서울에 5천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누구는 그걸로 뭐 5억을 벌고 누구는 4억을 벌고 이럴 수는 있어요. 4억 번 사람이 5억 번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저거 샀어야 돼 이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3억을 번다 이거예요. 그 시기만 잘 잡으면. 개별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파트라는 거.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그 아파트에 입지하고 연식 정도를 빼고 나서 더 볼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내부도 거의 비슷하고. 광주에 있는 아파트나 부산에 있는 아파트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내부 들어가면 구조 같은 게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머리 쓸 게 하나가 빠지는 거야, 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시장이면서 동시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그 레버리지 썼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일반 직장인이 보기에는 수익성이 큰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나에 대해서 알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 인풋을 때려박는 건 자신 있다. 끈기와 성실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나 믿음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몸이 고되기 때문에. 몸이 고되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어떤 대상을 고를 거냐? 전 아파트라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 시장만 잘 고르면 내가 큰 수익이 나든 작은 수익이 나든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판단할 때 변수가 적다는 거예요. 20평대 하면 다 똑같이 생겼어. 30평대 하면 다 똑같이 생겼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를 권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도. 아파트라고 해서 아무거나 산다고 다 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음.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부동산 투자로 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만약에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뭐부터 하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나요? 일단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볼 것 같고요. 종잣돈? 네, 돈이 너무 작으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 소득을? 네,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소비가 많아서 돈이 안 모이면 소비를 줄이라고 할 것 같고요. 소비가 적은데도 돈이 안 모일 정도로 소득이 작으면 그러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말할 것 같아요. 투자 이전에.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키우거나.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업을 하면서 부업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결국에 개인 입장에서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한 1년에 한 4, 5천 정도로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결혼도 포함돼요,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한 달에 250을 버는데 250만 원 벌어가지고 모아서는 1년에 한 3천만 원 못 모아요. 어렵죠. 근데 나하고 똑같이 250만 원 버는 다른 짝을 만나서 합치면 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거 버는 걸로 쓰고 한 사람 거 버는 거 모으면 3천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잉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맞는 걸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가 팔랑팔랑하고 뭐 이렇게 끈기가 없고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일단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얘기를 먼저 할 것 같고요. 책 보면서 그리고 강의 듣고 사실 뭐 책 보고 강의 듣고 하라는 얘기는 많은데 그 전에 자기에 대해 탐구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끈기도 있고 돈도 좀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 아까 제가 말한 아파트 투자 시작하는데 그거 할 때는 레버리지 쓰라고 하고 싶어요. 나 혼자 하면은 이거를 다 깨닫는데 아무도 조언 안 해주면 뭐 한 5년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심지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구한테 배우면 한 3년 정도? 2년, 3년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하고 싶고 저는 그런 게 강의 듣는 거나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돈 주고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네. 돈으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돈으로 사는 거죠. 맞아요. 시행착오까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저는 책 빌려서 안 봐요, 절대. 무조건 사서 읽으시는 거예요? 네, 사서 보는데 어떻게 사서 보냐면 1년에 200권 이상 사요, 책을. 지금도 여전히? 네. 200권 200권 이상 사서 제가 다 볼까요? 아니요. 안 보죠. 그 중에 한 70권? 작년에 제가 한 70권 정도 읽은 것 같더라고요, 책을. 70권 사면 나머지 130권은 어떻게 해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봐요. 네, 한 20페이지. 그리고 아니니까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팔거나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200권을 사는데 4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제가 읽은 70권으로 4천만 원, 4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사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책 같은 거 빌려서 보는 거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아까워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현실 부자들은 그런 거에 돈을 잘 안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의 사람인가,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소비를 잠그면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거죠. 결혼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종잣돈, 뭐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요. 투자는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투자 공부할 때는 책 읽고 돈 내고 딴 사람의 노하우를 뺏어오는 일을 할 것 같아요. 또 내가 돈을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쵸. 그게 왜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금액이 오히려 무료이거나 공짜면은 네. 그게 별로 그렇게 별로 좋은 중요한 거 정보 아니에요.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금방 잊어먹고 음.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강의를 들을 때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그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너나님도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듯이. 근데 이게 내가 실력이 쌓이면서 점점 잘해질 거거든요. 또 잘하면 또 재밌어요. 그럼 재밌으면 또 잘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부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즐기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강의료로 정말 1,000만 원 넘게 교통비도 한 2, 3천만 원 쓰고 제가 투자비로 들어간 게 한 1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따져보니까 육아휴직 쓰고 뭐 연차 쓰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많이 뭐 투자 하나만 더 잘해도 많으면 그 정도는 버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은 그건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네. 드는 것 같아요. 직장을 이제 병행하시면서 네. 투자를 계속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때 뭐 30대였다 해도 네. 그래도 힘든 상황이 또 아이도 이제 막 생기는 상황이었고 네.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한번 비 맞고 임장했었는데 비 맞으면서 임장하고 집에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임신했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임신 중이셨어요? 네. 그때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땐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치.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되게 내가 집에 오면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 그날 유독. 그러니까 헛수고한 것 같은 날. 그러니까 뭔가 간다고 해서 가긴 갔는데 비가 오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제대로 집중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시간을 내서 거기 갔는데 내 몸도 막 되게 지쳐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 지금 이렇게 삽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워있고 저가 이제 비 다 맞고 들어가서 조용하니까 거실 바닥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씻으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다가 그냥 한번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그냥, 주저앉았어. 주저앉았어 그날. 그러면서 하기가 싫다는 말을 했어. 내가 너무 그런 말을. 노나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 너무 하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오. 그때가 힘들었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와이프 깰까봐 내가 조용히 울었지. 그거 보면은 이제 또 그럴까봐. 그치 더 속상하지. 어. 비까지 맞아서 맞아. 딱 앉아서 이렇게. 아니 속상한 것도 있는데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와이프가 봤을 때는 고생했어 이렇게 안 안 나오거든. 나오지. 누가 그러니까 이러고 누가 알려? 비 맞으면서 그렇게 뭐 하는 다니래 짓거리냐고 이렇게 얘기가 또 그치. 나가거든. 더 속상하니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었던 건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할 때. 이 행위가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한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극복했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해야 또 될 다음에 것들이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야 되잖아. 안 그러면 내일 너무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자자라고 생각해서 자버리고 다음날 눈 뜨면 눈 뜨는 순간부터 해야 될 게 쌓여 있으니까 또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진폭이 줄어들었죠. 감정의 진폭이. 그러면서 성과도 나고 자신감도 붙고 그렇게 했었고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좀 바쁘게 살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오히려 또 잡생각이 안 나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은 책이 있나요? 또 워낙에 또 추천 도서를 저희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은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이거는 뭐 아니 이거 왜 얘기하냐 이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맞아요, 인생에서는 맞아요. 저는 이 책으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제가 투자 시작하고 한 4년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매달 읽었어요. 매달. 매달? 네, 매달. 하여튼 매달 정말? 읽었어요. 네, 날짜 정해놓고.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었고, 세이노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걸 하면서 책을 낼 때, 강의를 시작했을 때, 방송을 시작했을 때, 뭔가 새로운 일, 투자자로서 얼굴 없는 투자자로 살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그 책을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야, 도전해도 미칠 거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권 정도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책들은 제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책들인데, 너와 하는 책이랑 세이노님 책은, 이 책은 이제 제가 무너질 때 잡아준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그 저자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떤 책이죠?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인데요. 문제는 무기력이다. 네, 처음 듣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자 교수님이 그분께서 본인이 너무 그 우울하고 힘든 벽에 gat혀 있다가 본인이 그거를 깨나오면서 깨달은 바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신주단지 모시듯 몇 년을 가지고 다녔어요.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럴 때는 문제는 무기력이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질문자의 이름까지 또 나왔네요. 네, 분당에 실명. 사는 이종환 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2021년 차세대 리더에 선정되신 이름하고 똑같아요. 똑같네요. 분당이라고요? 네, 네. 분당의 이종환 확실하네요. 님. 네. 네. 네, 너나이님 왜 자꾸 우시나요? 아니, 지금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데, 뭐 갱년기야, 왜 이렇게 울어?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제가, 직접 예. 주셨습니다. 왜 제가 그래요? 원래 많이 울었어요, 원래. 아, 원래 좀 눈물이 좀 많아요? 많으세요? 예, 예. 네. 어릴 때부터. 근데 눈물이 나는 마르죠. 아파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 꽉 참아, 난 그런 건 진짜 잘 참아. 근데 이제 감정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 눈물을 흘리는구나.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안 그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거예요. 어떤 시기에 저.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 나는 그냥 원래 이래. 제가 ISFJ인가? 그거거든요. 아, MBTI 안 그래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ISFJ. 오. 이거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런 게 어머! 뭔지도. 나는 ESFJ인데.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우는구나. 그런가 봐. 감성적.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오. 뭐 20대에 어떤 분이 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이랬고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고, 저 어릴 때 이제 공동 화장실을 7집이 같이 쓰면서 방 하나에서 이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넷이 살던 시기. 그 가스레인지로 물 데워서 씻고 화장실 하나 가려면은 7집이 줄 서 있고, 그런데 그랬던 시기가 생각나면서 또 나갔고, 남자가 32인데 막 집값 때문에 저희가 벼락거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8층에 있었거든요, 신입사원 시절에. 근데 8층에 이렇게 보면은 제 동기가 4명 있었는데, 뭐 한 명은 뭐 아버지가 장군, 뭐 한 명은 아버지가 우리 회사 계열사 다른 계열사의 부사장. 그런데 이제 말 못했죠. 왜냐면 제가 되게 쿨한 척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거짓말하는 타입. 내 욕망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 야, 그 돈 뭐 많으면 뭐하냐? 좋은 차 타면 뭐해? 왜 이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 좀 부러우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또 와닿으니까 나갔고, 사연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저 같아요. 그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 막 엄마 얘기하면은 또 막 우리 엄마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갱년기는 아니고요. 저 아직 팔팔합니다. 너바라님. 네. 네. 누가 먼저 나. 네. 분당에 너바라님. 네, 네. 개념이 아니랍니다. MBTI 좀 팔팔합니다. 성향이, 네, 성향이 네. 좀 체력 그렇다는 좋은 거 걸로, 아시죠? 그렇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저도 몰랐던 음. 너나이님의 그런 숨은 모습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네. 같고, 우리 월급쟁이업자들 구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댓글로 여러분의 그런 느낌을 또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 네, 너나이에게 월급쟁이 부자란? 나의 꿈? 오, 월급쟁이 부자들. 월급쟁이 부자들을 어. 만드는 게? 월급쟁이 부자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고 음. 그게 복수가 되는 거. 어. 그게 제 꿈이에요. 월급쟁이 음. 부자보다 월급쟁이 부자들이 저한테는 더 의미 있어요. 음. 들이란 게 진짜 어.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